반갑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맹자의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석사 논문도 맹자로 그리고 박사 논문도 맹자로 이렇게 썼는데 막상 귀국해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이 몇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맹자와 관련된 논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겨우 한 편, 두 편 정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귀국해서 쭉 논문을 쓴 것이 이제 제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이 영남 지역의 성리학, 조선 성리학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송명리학, 뭐 이런 쪽에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맹자 전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라든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사실은 지난해부터 다른 출판사에서 맹자 그 전체 번역이 또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 번역과 해설된 그 원고를 출판사로 넘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거의 연말 안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과정들이 제가 맹자 전공자로서의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의무를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맹자의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이라는 이 제목 역시 그나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벌써 대학에 입학한 지가 헤아려 보니까 3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던 첫 3월이었던가 4월이었던가 아마 그 정도, 아직 날씨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때에 여기 백승인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 그 수상관 그 지하 계단식 강의실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목요철학 세미나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들었던 그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도가 철학의 선구자였던 양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임수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분위기라든가 그 느낌들,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남아있고, 또 제가 공부하는데 또 수많은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발표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 동영상, 이 강의를 혹은 강연을 들을지 사실은 저도 맥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얼마나 적절할지도 의문스럽지만 일단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이 40분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 고심을 했고, 또 고민을 하면서 40분을 21쪽짜리 그렇게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네 장절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춘추전국시대와 맹자라는 제목이고,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에 대한 이해가 맹자 철학의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맹자 철학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삼변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삼변을 통해서 맹자 철학의 문제의식을 한번 더욱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삼변에서도 이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번과 4번 장절에서는 각각
맹자의 왕도 정치론, 그리고 맹자의 성선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전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맞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 오늘, 이게 강연이 될까요? 뭐, 어떤 수업이 될까요? 강좌가 될까요? 어떤,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춘추 전국시대와 맹자입니다. 뭐 춘추 전국시대 그러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용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춘추 전국시대는 넓은 왕조사에서 보자면 주나라에 해당합니다. 주나라에 해당하는데 기원전 1046년에 하남성 목야라는 곳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 주나라가 들어서는 하나의 그 전쟁이었죠. 이 목야의 전쟁에서 상나라의 그 부족 연합군이죠. 일단 이 주나라 쪽도 부족 연합군이었고 상나라 쪽도 부족 연합군이었. 그 연합군들끼리 만나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연합군 전쟁에서 이제 주나라의 무왕은 상나라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을 이제 고문상서에서는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구공이, 이 절구하는 이 공이가 핏물에 떠다닐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그 살상이 벌어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맹자는, 맹자라는 책의 그 마지막 진심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고문상서의 그 구절은 잘못 표기된 것일 것이다. 잘못 오기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무왕이라는 그렇게 그 성스러운 왕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절국공기가 떠다닐 정도로 죽일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제 그 목야의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이제 주나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046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71년까지 이 서주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 서주 시대는 수도가 중국의 아주 깊숙한 내륙 지역인 호경이라는 곳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호경은 지금의 서안이죠. 서안 바로 붙어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서안은 뭐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나라 때는 그 지역을 장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이 한나라의 수도가 너무 이렇게 내륙 깊숙한 곳, 그리고 서쪽에 오랑캐 국경선에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경 너머에, 물론 그 당시에 뭐 명확한 국경은 없었겠지만 그 너머에 중국인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이 자주 이제 침략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몇 번 함락하고 그런 불상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나라의 천자, 주나라 왕의 어떤 그 권위도 점차 이렇게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면 어느 곳으로 옮기냐면 낙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낙양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이제 동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주나라 천자의 권위는 그만큼 약화된 상태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주 시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 전체가 통일되던 기원전 221년까지 이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고, 근데 그 춘추 전국 시대 가운데 그 전반기, 그러니까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367년 정도를 춘추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뒤, 그러니까 403년부터 221년까지를 전국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그 구분되는 그 기점은 춘추시대인 기원전 453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진나라,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나아갈 진자의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가, 제후에 어떤 그 힘이 약화되면서, 권력이 농단되면서 밑에 대부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등분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한, 위, 조, 세 나라로 이렇게 3등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주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일종의 그런 하나의 질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453년에 이제 그런 사건, 진나라가 3등분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딱 50년 뒤인 403년에 주나라 왕실로부터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희들은, 너희 임금을 배반한 어떤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렇게 뭐 평가되었다라면 403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제후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바로 이 전국 시대 372년, 물론 이게 정확한 생존 연대는 아닙니다. 뭐 고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실 물음표죠. 물음표인데 가장 확실한, 가장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종합해서 추정한 것이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89년에 그렇게 사망한 걸로, 그렇게,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그러니까 이 생존 연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전국 시기대의 중반기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자와의 어떤 그 거리에서 보자면, 공자 사후에 한 100년 좀 넘는 그 시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맹자 철학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이 주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주나라와 주나라의 문화가 붕괴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 와해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춘추 전국 시대다. 이제 그렇게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흔히 이제 주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의 할 때 그 예입니다. 주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주례 할 때 그 예라는 그 글자 속에는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 예라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예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의식이라는, 국가적인 의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국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주의 문화는 곧 예약 문화였습니다. 예약 문화라는 것은 요, 순, 우, 탕, 문무로 이어진 하나의 문화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었고, 특히 맹자에게 있어서 특히 그렇게 이해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약 문화가 유학의 원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결국, 맹자를 비롯한 유가의 어떤 문제의식은 바로 그러한 예약 문화의 회복이 그들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 철학 혹은 유교는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어떤 그런 지향을 가진 철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주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들어서는 그 시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춘추 전국시대에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또 그런 질서가 바뀌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이라든가 뭐 땅의 어떤 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중앙에서 각 지역을 직접 통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통신도 발달해야 되고 또 도로도 잘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그런 요소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또 각각의 지역과 지역에 완전히 상이한 이질적인 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 이질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뭔가 공통의 토대, 공통의 어떤 기반들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연결 방식들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혈연 관계였습니다. 혈연이 기초가 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혈연 안으로 이렇게 사람을 안으로 당겨 들어와야만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바로 춘추 시대에 춘추 5패가 힘 있는 제후가 이제 주나라 왕을 대신해서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근왕의 어떤 그런 이념을 표현할 때 거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사펠의 의식입니다. 그 사펠의 의식이라는 것은 뭐 아마 본래는 함께 동물의 피를 마시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입술에 이렇게 바르는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입술에다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느냐. 결국은 뭔가 공통의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엮어주는, 이어주는 그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피, 그게 필요했다. 그러니까 피를 함께 나눠 마시고 너의 뱃속에도 나의 뱃속에도 이제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혈족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뭔가 피 너머에, 혈연 너머에서는 사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중앙집권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등장하고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바로 이 명자 철학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준비하는 그런 일정한 역할을 저는 수행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자면 명자는 단순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체제, 철학 체제가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또 미래를 준비하는 또 미래와 연결되는 그런 철학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명자 철학이 완전히 상반된 상이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명자의 삼변을 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이 삼변에 또 어떻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삼변은 명자 철학의 문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변이라는 것은 결국 세 가지 구분이 되는 거죠. 세 가지 구분인데, 첫 번째가 인금지변입니다. 인금, 그러니까 사람과 금수의 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리지변 해서 의와 이익의 구분. 그 다음에 왕패지변 해서 왕도와 패도의 구분. 이렇게 명자는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변에서 보자면 명자가 현실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맹자의 현실, 맹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의 대상, 맹자가 문제 삼고 있는 문제,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금리패이죠.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맹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맹자가 이것을 극복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현실을 그 극복하는 방법 혹은 나아갈 방향, 그것은 바로 인, 의, 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현실 인식과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이 아주 대비되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춘추 전국 시대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주나라가 망해가고 또 주문화가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때 이 맹자의 삼변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금수의 맹자가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물화,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소외가 되겠죠. 인간 아닌 것으로 그냥 변질되어 버리는, 인간이 그냥 동물이 되고 짐승이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금수의 구분에서 맹자가 뭔가 문제로 삼고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물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와 이익의 구분에서는 가치가 전도된 세상, 뭔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꼬꾸라지고 추구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추구되는 그 현상,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도와 패도의 구분에서는 정치의 패도화, 사실 뭐 아까 그 맹자의 어떤 생존 연도에서 보자면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를 살았던 인물이고, 뭐 그 점에서 보자면 맹자 그 당시에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일상화된 것이었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속에서 민초들은 엄청난 그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러한 정치의 패도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변에서 보자면 맹자는 이 왕도와 패도의 구분하는,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의를 추구하느냐, 이익을 추구하느냐, 바로 의와 이익을 구분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면 왕도고 이익을 추구하면 패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와 이익은 또 무엇이냐? 의와 이익의 구분 기준은 그 밑에 임금지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면 사람이고 이익을 추구하면 그건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변이라는 것이 맹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결국 오늘 우리 이 주제에서 보자면 성선이 왕도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 삼변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목적에서 보자면 결국 맹자 철학은 인간의 회복이고, 결국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본래 인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으로 회복되고 또 인성을 실현할 때 의와 리의 그 가치가 전도되는 것, 그 문제 역시 극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 전도가 극복될 때 최종적으로는 왕도가 실현된다. 이것이 이제 맹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와 성선, 이 두 가지 이론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삼변을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해할 때
이 삼변의 또 의미는 또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삼변을 이해할 때 이제 사람과 금수의 구분은 새로운 확장된 인간 규정으로 인간 규정에 대한 요청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혈연적 질서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사람 인자는 그냥 눈, 코, 귀, 입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너머의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너머까지 이제 발을 넓혀야 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맹자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것을 그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맹자의 그런 노력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토대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하는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와 이익의 구분은 자 그렇게 낯선 사람, 이방인들과 하나의 새로운 국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냈을 때 그만큼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넓혀집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또 생겨나겠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 규범, 그동안 가족 안에서, 혈연 안에서 뭔가 규정하던 그런 행위 규범들을 넘어서는 다른 새로운 규범 체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의와 이익의 구분, 바로 여기에서 그런 새로운 가치 규범 체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맹자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와 패도의 구분에서 보자면 그 확장된 인간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 그것과도 관련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춘추 5패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명을 해서 피를 마셔야만 함께 서로 인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던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를 마시지 않아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질성과 그 다양성을 극복하는데 혈연적 한계를 극복할 확장된 인간관 그리고 확장된 공동체에 필요한 공통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통일된 가치관 그리고 이 인간관과 가치관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혹은 그것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로서의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2는 춘추 전국시대를 하나의 어떤 중앙집권적 국가가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해할 때 맹자 철학의 어떤 목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맹자의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을 하나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도 그러면 사실은 그냥 직역을 하자면 왕의 길이고 또 왕의 방법이죠. 근데 어떤 어느 왕의 방법이냐? 그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요, 순, 우, 탕, 문무로 이어진 바로 이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왕도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 요, 순, 우, 탕, 문무가 실시했던 정치이기도 하죠. 요, 순, 우, 탕, 문무, 문무가 실시했던 정치.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성이나 본심 혹은 덕에 의지해서 인을 실천하는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도 정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패도 정치죠. 앞에 왕도가 왕의 방법, 왕의 길이었다면 패도는 패자의 길, 패자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패자가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춘추시대 그 회맹의 맹주가 되었던 그 제후들을 가리킵니다. 패자가 실시하던 정치, 그것이 바로 패도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패자는 또, 달리 또 이해한다면, 이 패도를 나도 패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패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전국시대의 그 수많은 제후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도 정치는 결국 앞에서 이 왕도 정치가 덕에 의지해서 인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였다면 패도 정치는 힘에 의지해서 인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가장한 거짓으로 인을 가장한 그런 정치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맹자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왕도 정치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왕도라는 것은, 통치자의 덕성에 기초한 정치. 그래서 뭐 줄여서 덕치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덕성, 우리 인간의 덕성의 그 기초가 인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은 곧 인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덕치, 인치 혹은 왕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 본성이 되겠죠. 본성을 실현하는 정치이고 또 그 본성, 인성에 기초한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왕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뭐 기본적인 생존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의식주의 그런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자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맹자에게 있어서 이 왕도 정치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맹자가 살던 그 시절 이 전국의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맹자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거기 양해왕이라는 그 명칭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양의 해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나라가 3분 위, 한, 위, 조 이렇게 세 나라로 이렇게 3분되면서 등장한 그 위나라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양해왕이냐 하면 그 당시 맹자 당시에 그 위나라의 수도가 양이었습니다. 대량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개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의 해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뭐 맹자가 이거 양의 해왕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나라의 선왕을 만나거나 뭐 수많은 제후들을 만나서 늘 한 얘기가 왕도만 실천하면 백성들이 마구 몰려올 것이고 백성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국강병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자연스럽게 통일된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왕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서 보자면 맹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현실 정치의 그 어떤 패도화, 그냥 문제 제기이자 그 엄정한 비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그 수많은 제후들이 너희들 지금 정치 잘못하고 있어. 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왕도가 한편으로는 요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왕들의 어떤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복고적이고 보수적인 지향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질성의 극복이 요청되던 그 시대에서 전쟁이나 정복의 방식이 아니라 관용이라든가 배려에 기초한 어떤 통일, 통합의 가능성을 바로 이 왕도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맹자의 성선론인데, 맹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맹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왕도 정치는 또 잘 몰라도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성선론을 주장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겠죠. 일단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첫걸음을 바로 임금지변, 아까 삼변인 임금지변에서 시작합니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맹자 이루장구 그 하편에 보면 사람과 금수가 구별되는 것은 그렇게도 적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아주 적은 차이가 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것을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군자가 보존하는 그 적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 맹자는 바로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동물과 인간은 얼핏 봐도 차이가 있죠. 근데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이는 생물학적인 종차, 종의 차이, 종과 종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학에서 정의를 내릴 때에 종차에 의한 정의를 내리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것도 일종의 종차에 대한 정의,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종의 차이에 의한 종의 차이가 아니라 맹자가 이야기하는 그 작은 차이는 에게 인간이 동물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그 어떤 지향, 자연성이 가지고 있는 행위 동기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행위 동기를 가진다. 이것이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그 편에 보면 생명의 보존은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사실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는 생명의 보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자연성 이외에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행위 동기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이야기하는 작은 차이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차이를 맹자는 인간만이 가진 인성, 인간만이 가진 선성, 도덕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맹자는 또 그 인성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성이 이렇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그렇게 인성을 직접 분석하거나 인성을 대상으로 설명해서 인성이 이렇기 때문에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인성이 선하다는 것을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인성은 선한 마음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맹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맹자 공손추 상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뭐 불인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흔히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번역은 주자학적인 어떤 그런 뭔가 구도 속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주자에 의해서 맹자가 살짝 왜곡되면서 맹자의 본의가 이렇게 잘못 와전된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불인인지심은 말 그대로 참지 못하는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 뭔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게 불인인지심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발견할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보자면 맹자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본능이라든가 자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반응이 있고 특별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맹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기 유자입정이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우물로 이렇게 빠지려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맹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어떤 경험적 명제 혹은 사실 판단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맹자의 어떤 주장을 사실 판단 혹은 경험적 명제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면,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사실은 맹자의 본래 의도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고, 사실은 그 맹자의 반대 주장도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판단이나 경험적 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의 선함은 선한 마음으로 증명한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결국 사단의 마음이죠. 근데 맹자의 이런 어떤 구도,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증명하는 이 구도에서 보자면 맹자에게 있어서 심과 성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뭔가 관련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맹자에게 있어서 선한 본성과 선한 마음은 불꽃과 밝음, 샘과 샘물의 흐름, 그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죠. 불이 있으니까 밝죠.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죠. 샘이 이렇게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샘에서 솟아나온 물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샘에 솟아나오는 샘과 그것이 성이라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밝음이 있으면, 불꽃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 불꽃이 있는데 어두울 수는 없는 것이죠. 불꽃이 있는 것, 그것이 성이라면 거기로부터 선한 마음 그대로 연결되어 나온다. 그래서 맹자 공손추 상에 보면 그것은 마치 금방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나 금방 샘솟기 시작한 샘물과 같아서 확충만 하면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본성과 그 사단의 마음, 선한 사단의 마음은 동질의 연속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석 관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옛날 백승 교수님께서 늘 하셨던 중에 총각이라는 그 말 속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런 의미가 이렇게 끄집어내지듯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맹자에게 있어서 맹자 진심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보면 진심, 지성, 지천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도덕의 주관성, 도덕의 객관성, 그리고 도덕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맹자는 사실은 선한 본성, 그리고 선한 본심, 뭐 이것들을 긍정하죠. 성선을 긍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씨앗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태로 내재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래서 실천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현실태로 끄집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는 행위 두 개의 행위 동기, 자연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이 보여주는 행위 동기와 도덕성이 보여주는 행위 동기. 이 도덕성과 자연성의 그런 긴장 관계가 우리의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맹자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도덕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연성을 극복하는 극기의 과정이 될 것이고, 또 바로 여기에서 공부 혹은 수양 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선론의 뭐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왕도 정치의 어떤 그 내적 토대가 바로 이 성선론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전도의 문제, 그 다음에 확대된 어떤 그런 규범의 어떤 그 내적인 근거들이 바로 이 성선론에서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적 질성의 문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사람들을 연계시키고 통합하는 그런 내적 토대 역시 바로 이 인성,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것이 제시되면서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이야 라는 그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혈연 이외에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공통의 어떤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은 중앙의 어떤 집권적인 하나의 거대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빼먹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또 훗날을 또 기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맹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맹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호원식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김기주 교수님께서 맹자 책이죠. 맹자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 주장입니다. 그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에 대한 아주 그 깔끔한 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맹자 성선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 윤리 시간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조금 그런 그 겉핥기가 아니라 좀 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왕도 정치도 뭐 역성혁명 뭐 이야기와 곁들여 가지고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그 핵심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대충 그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토론 시간은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적 의미, 그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아까 그 서두에 교수님께서 그 이제 석사, 박사를 맹자로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 석사를 하면 박사는 좀 다른 걸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주제가 좀 이제 석사와 박사 주제가 궁금하고, 또 조금 넓게는 왜 하필 맹자를 주제로 잡으셨는지,
예, 그것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예. 일단 가벼워서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맹자를 전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직 자유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고,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는 유교나 육아 철학보다는 한비 쪽이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법과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는데 막상 가서 이제 직접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사실은 한비 쪽의 어떤 법과는 조금 깊지 않은 제가 그때 이제 판단하기에는 육아보다는 덜 깊은 그런 학문으로 이해가 되었고 또 제가 만난 제 지도 교수님의 어떤 그 영향이 또 상당히 컸고 그래서 일단 육아 쪽에 어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좀 전에 뭐 여담에서도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육아 쪽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것 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할 당시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송명 쪽에 특히 주자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좀 근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원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근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확정적이지 않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맹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사실 맹자는 지금은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공자와 맹자를 이렇게 병칭해서 뭐 맹자를 거의 공자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맹자 당시에도 이미 맹자는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맹자 사후에 가장 먼저 맹자를 비판한 사람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비12자 편에서 가장 먼저 비판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주장이 다르다고 비판한 것 외에도 맹자는 사실 송대 북송 시대까지 왔어야 결국 복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 이전 그러니까 한나라 때나 뭐 당나라 뭐 이때는 이 맹자를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했죠. 특히 뭐 북송 시대에도 여전히 맹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맹자에는 임금 같지 않으면 임금은 바꿔도 된다.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또 모두가 요순이 될 수 있다. 자기 본성대로 살면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표현들이었죠. 니도 요순이 될 수 있으면 니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늘 이제 맹자는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맹자 사후에 한 1500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맹자는 뭔가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 맹자라는 책 자체도 유교의 경전이 총 13종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늦게 송대에 왔어야 비로소 13경 안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셈이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유학자도 사실 맹자를 이렇게 배척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뭔가 뭐 누려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리고 석사 박사 논문은 제가 뭘 썼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예. 저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맹자 이제 전공자시기도 하고 석박사를 그러셨는데,
이제, 선생님 그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 편 정도 지금 썼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성호 이익 실학 전공인데 정작 실학에 대한 글은 잘 못 쓰게 되고 오히려 여기에 이 주변의 경북 지역에 글을 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이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그 사실 그 콜로키움 저희들 동양 철학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공자 논어를 했었고 그 다음 노자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공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공자와 맹자의 그 관계 그걸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사상적으로 이제 결국은 맹자가 공자가 주장했던 주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상적으로 어떻게 공자의 사상을 뭐 이렇게 그 옹이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역할을 했는 건지 그런 좀 측면이 좀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예. 뭐 제가 이해한 공자와 맹자의 어떤 그 관계에서 보자면, 공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뭐 공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니까 뭐 기본적으로 인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 공자에게서 있어서 사실 그 인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인성에 아주 가깝게 접근을 했는데 참 인성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맹자의 경우 공자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을 얘기한다면 그 공자의 인의 그 관념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성, 의질 인자, 본성 성자 인성으로 그렇게 뭔가 확정하고 규정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 맹자를 아주 가깝게 엮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그 학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사서가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죠. 이 사서를 확장한 사람이 주자고. 근데 그 주자가 이 사서를 확장한 의도가 있죠. 그리고 중용이 자사의 어떤 저술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맹자에 이르는 그 단계를 바로 이 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뭐 주자 역시도 이 공자와 맹자의 그런 관계를 그만큼 중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를 조금 더 이제 선생님 그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조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산, 항심 이야기 약한 그 경제적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그 맹자가 정전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정전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맹자가 여기 아까 뒤에도 뭐 진보적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 기존의 귀족들에 대한 기득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보호 결국 그 맹자도 이 그 귀족 말단 귀족이긴 하지만 사의 영역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귀족의 아무래도 군주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고 귀족의 그 힘이 열세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정전제의 주요 세습에 대한 인정, 토지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철저한 자신 기득권에 대한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보수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예. 저도 사실 저는 맹자에게 그 두 가지 측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춘추 전국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맹자를 보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진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뭐 별개가 아니라 맹자에게서 발견되는 뭐 맹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저는 뭐 맹자 이전에 유교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그 진보적인 측면, 그 두 가지가 병존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백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자백가들이 이제 유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 네 개의 학파가 되겠죠. 나머지 학파들은 뭐 충분히 저수를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뭐 영향력에 있어서 뭐 후대에 그다지 영향이 없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11개의 학파가 있지만 나머지 학파들은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했고, 그런데 네 개의 학파에서 보자면 가장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했던 학파가 묵가와 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변화 자체를 부정한 학파가 저는 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가는 그 중간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가와 법가의 중간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춘추 전국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 자체를 변화해서는 안 된다. 변화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가는 과거의 것은 과거에 버려라. 새로운 것들,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기본적인 틀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그것을 미래에다가 뭔가 투영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익숙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유가의 그 이중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제가 잠깐 앞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역성혁명론 그 많이 그 저희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는데 뭐 왕도 정치 말씀 나오셔서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역성혁 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한참 뜨거워요. 목이 막 갑니다. 맹자의 이번에 책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하면서 맹자 전체를 양해왕 1장부터 진심 마지막 편까지 이렇게 쭉 사실은 몇 번이고 이제 다시 읽게 되는 그러면서 맹자를 이제 새롭게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맹자에 또 이런 면모가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맹자 당시에는 아직 중앙이 없었죠. 중앙이라는 건 절대 권력이 없었죠. 그리고 제후들도 사실은 힘을 잃은 제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진짜 그 각 제후국의 실권을 잡고 있던 그 주인은 제후가 아니라 그 밑에 대부들, 그런 식이었죠. 뭐 대표적으로 노나라, 공자 당시에 이미 노나라의 실권은 양화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죠. 그 양화가 실권을 하고 난 뒤에 공자가 겨우 이제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50이 넘어서. 그러니까 아까 나아갈 진짜 진나라가 한위조 3등분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사태죠. 대부들에 의해서 제후의 나라가 그냥 3등분 돼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후의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굉장히 위태로웠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제후 앞에서 맹자는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후가 어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사실 맹자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객경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나라에서 맹자는 그냥 손님으로서의 경이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객경과 그다음에 보통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어떤 벼슬은 이렇게 뭔가
그 앞에 선대 부모로부터 이렇게 예, 계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은 귀족들의 지위를 그냥 계승받고 경의 지위를 경이 다시 이렇게 계승받는데, 그러니까 그 경들은 대부분 제후와 같은 성씨가 되는 거죠. 같은 성씨니까 그 제나라 선왕이 묻죠. 그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명작의 경우에는, 객경의 경우에는 충고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떨어버린다. 그런데 같은 성씨의 경은 왕을 바꿔버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의 안색이 싹 변합니다. 왕의 안색이 변하니까 그때 맹자는 다시 자신을 좀 낮춰서 신이라는 명칭을 처음 아마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 앞에서 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그런 모습도 일종의 맹자가 뭐 눈치를 안 본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대 권력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후대에 맹자를 오랫동안 거의 1500년 동안 그 비판받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고, 또 송대에 와서 그 맹자가 일정 부분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도 사실 주작에서도 혹은 양명학이나 뭐 이쪽에서도 맹자를 이렇게 떠받들었지만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은 싹 제거해 버렸거든요.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혁명의 어떤 그런 요소들은 그만 이렇게 슬며시 넘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약화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성론에 굉장히 무게 중심을 둬버리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잘 그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미 질문을 저희 마이크가 조금 그래서 질문을 이미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맹자를 지금 5번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현재로 다시 맹자를 소환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맹자, 특히 이제 맹자의 사상 중에 성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질문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걸 늘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제가 오늘 춘추 전국 시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맹자 철학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 시각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제 의도가 일정 부분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맹자가 뭔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국가가 등장하는데 일정 부분 뭔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성선론이 사실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혈연의 그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중국에서는 이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사후 거의 한 150년 만에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최초의 고대 국가, 중앙집권적인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최초의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대 국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영토를 넓힌다, 뭐 사람을 이렇게 잡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점들을 만약에 우리가 주목한다라면 오늘날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과 연결해서 맹자의 어떤 그 의미가 또는 의의가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요즘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접근한 것 같아요. 뭐 한 20여 년 동안 고민한 문제인데 뭔가 조금 접근한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이제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록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맹자라는 그 책의 핵심 부분을 그 아주 그 정리가 잘 된 강의와 또 그 부연된 설명들을 또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아까 강의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 주자학께서 맹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아까 그 번역하실 때도 조금 왜곡된 주자학의 좀 색깔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이 또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 강의해 주시고 또 토론까지 해주신 김기주 교수님께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